원전 유치 찬반을 묻는 삼척 시민들의 주민투표가 오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정부가 법적 투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언론들도 무관심했지만 삼척 전체 유권자의 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현장 취재진은 직접 민주주의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개표 현장에 중계차 나가 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독재 정권을 관통해온 언론운동의 산증인 이룰태림 성유보 선생이 별세했습니다. 언론계를 비롯해 각계에서 조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됐습니다. 범주류인 우윤근 의원이 결선 투표 끝에 힘겹게 승리했고 1차 투표에서는 중도파로 불리는 이종걸 의원이 1위였습니다. 범주류의 표면적인 승리보다 중도파가 보여준 결집력이 더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검찰의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기소로 인한 후폭풍에 대해서는 뉴스 리뷰에서 상세히 알아봅니다. 10월 9일 목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새 원내대표에 우윤근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결선 투표까지 가는 어려운 승부 끝에 신승을 거뒀습니다. 만만치 않은 결집력을 보여준 이른바 중도파 비주류는 향후 비대위 참여 요구 등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1야당이 체제 정비에 나서는 동안 여당은 이른바 혁신 의제를 선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치인의 출판 기념회를 아예 금지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곽보아 PD. 네, 곽보아입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선출 얘기부터 해보죠. 결선 투표까지 갔던데요. 과정이 어땠습니까? 네, 1차 투표에서는 중도파의 이종걸 의원이 43표로 1위, 친노 범주리인 우윤근 의원이 42표로 2위, 김근태계와 초재선 강경파들의 지지를 받은 이목희 의원이 33표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과반 득표자가 없어서 이종걸, 우윤근 의원이 결선 투표를 하게 됐는데요. 결국 김근태계와 초재선 강경파들의 표심이 장락을 가른 셈입니다. 결선 투표 결과는 최종 64표를 얻어 1차 때보다 22표를 더 얻은 우윤근 의원이 1위를 했고 최종 53표로 1차 때보다 10표를 더 얻는 데 그친 이종걸 의원은 고배를 마셨습니다. 우윤근 의원은 정책위의장으로서 여당과의 세월호법 협상을 참여해왔기 때문에 세월호법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도 우 의원이 낫다는 의원들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친노 범주류의 숫자가 기본적으로 많다는 점도 우 의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중도파가 만만찮은 결집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사실상 중도파의 승리라는 시각도 나옵니다. 앞으로 중도파의 비대위 참여 요구 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윤근 신임 원내대표가 당선된 직후에 어떤 점을 강조하던가요? 네, 우 원내대표는 이번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계파 대결로 비춰진 것을 의식한 듯 당선 소감에서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130명의 계파입니다. 우윤근이는 계파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셨을 겁니다. 일방적으로 쏠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30명이 모두 힘을 합쳐서 대여 투쟁에 협상도 130명이 하고 투쟁도 130명이 하는 강력한 야당이 되도록, 그리고 국민들과 통하는 품위 있는 야당이 되도록 모든 걸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내대표는 또 세월호 특별법을 잘 마무리하겠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선거 전 정견 발표와 당선 후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세월호법 관련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없는 실무 협상에 가담했습니다. 100개가 넘는 조문을 놓고 20여 차례 만났습니다. 다만 특검 부분만 원내대표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것마저도 마지막 협상에 제가 참여했습니다. 그 책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더 크게 주어진 책임이 있다면 끝까지 미완의 세월호 특별법을 완수해내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보기에는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직도 좀 얘기할 게 남아있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서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유가족들의 참여를 어떻게 보지 않을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주말부터 그 TF팀을 가동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주말 정도 돼야 제가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연합 새 원내대표 앞에 놓인 과제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어떤 과제들이 있습니까? 네, 세월호법 3차 합의안에 따라 이달 말까지 세월호법을 제정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범죄수익 은닉 방지법, 이른바 유병헌법 처리를 마무리하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11월로 넘어가면 예상 국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부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12월 1일이면 새 예산안이 자동 상정되게 돼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여당과의 치열한 싸움을 치러야 합니다. 또 우 원내대표는 정부의 경제활성화법과 민주연합의 소득중심 경제활성화법 중 뭐가 진짜 민생을 위한 법인지 승부를 걸겠다고 말했습니다. 서민 증세와 부동산 규제 완화, 가계부채 등의 문제에 대해 정부에 반대만 하지 않고 대안을 내놓겠다는 포부를 스스로 밝혔습니다. 또 당연직 비상대책위원으로서 계파 갈등을 관리하면서 전당대회에 룰을 만드는 과제도 있는데요. 오늘은 당장은 정기국회에 모든 걸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스스로 계파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우 대표가 비대위의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친노, 범주류의 주도성이 더 강화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민주연합 비대위는 문희상 위원장과 문재인, 정세균 비대위원이 범친노 주류로 분류되고 인재근 비대위원은 김근태계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동교동계와 호남을 대표하는 박지원 비대위원도 범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윤근 원내대표까지 들어가면서 범친노 주류의 색깔은 짙어졌습니다. 하지만 앞서 전해드린 대로 중도파를 표방하는 비주류는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의 결집력을 바탕으로 비대위원 배정 요구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정동영 고문이 김한길 안철수 세력과 가까운 원내 그룹과 함께 모임을 결성하고 전남 강진으로 손학규 전 고문을 찾아간 일, 비노와 중노파들이 김부겸 전 의원을 차기 당권주자로 미는 움직임 등이 주목됩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 오늘은 정치자금을 편법으로 모금하는 통로로 여겨지고 있는 출판기념회를 전면 금지하자, 이런 파격적인 반항을 내놨더군요. 네, 새누리당 혁신위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자체장, 공직선거 후보가 되려는 사람이 출판기념회를 여는 것을 일절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혁신위는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고 그 전에는 당원 당규를 개정해 새누리당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전 중앙선관위는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비싸게 사지 못하도록, 즉 정가로만 사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새누리당 혁신위가 오늘 내놓은 안은 그보다 훨씬 강도가 높습니다. 아직은 혁신위의 의견이지만 김무성 대표가 취임 후 줄곧 출판기념회 개선을 강조했기 때문에 당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연합 혁신위가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사이에
새누리당 혁신위는 의원 세비 인상 반대, 국회의원 세포동의안 개선 등 국민들이 많이 아는 의제들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기자회견 소식 한 가지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의 여성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과 관련된 기자회견. 유가족들이 어떤 입장을 내놓은 겁니까? 네, 가족 대표인 외삼촌과 정의당의 심상정, 김재남 의원 등이 오늘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작년 9월부터 중소기업 중앙회에 다니다가 지난 8월 29일 계약을 해지당하고 한 달쯤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25살 권모 씨의 얘기. 심상정 의원과 변호사의 말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2년 동안 7번 쪼개기 계약을 당했습니다. 3개월, 6개월, 2개월, 3개월, 2개월, 3개월, 2개월. 중소기업 중앙회 소속 사장들과 또 간부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디다 못해 고발한 이후에 전규직 전환을 이틀 앞두고 해고됐습니다. 고인에게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고 블루스를 주자고 하고 넘어지는 척하면서 신체를 접촉하고 술김에 어깨에 손을 얹고 부둥켜 안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국회 산업자원위 소속 김재남 의원은 내일 국감에서 중소기업 중앙회의 거짓 해명과 사건 축소 시도 등을 집중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강원도 삼척시에서 감동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은 직접 민주주의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삼척 원전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정부의 투표관리 거부, 또 주류 언론들의 무관심 속에서도 높은 참여 열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전체 삼척 유권자의 절반, 투표에 동의한 시민의 3분의 2가 넘는 3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실제로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압도적인 원전 반대 결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최종 개표 결과는 오늘 밤 자정 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삼척 실내체육관에 중계 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보죠. 성지훈 PD, 네, 투표율 집계가 끝났습니까? 네, 투표 마감 후 집계된 최종 투표율은 67.94%입니다. 주민 투표를 위해 정보 제공에 동의한 유권자 4만여 명 중 28,868명이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이는 당초 투표관리위원회가 예상했던 투표율을 웃도는 것이어서 주민 투표에 대한 삼척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줍니다. 투표소를 찾은 삼척 시민의 말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저희 삼척시에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수렴해서 찬성이든 반대든 삼척시가 단합을 해서 어떤 분위기로 이끌어가야 된다는 시민의식이 생겨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뭔가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참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방선거나 이런 국회의원 선거를 보더라도 이렇게 많은 투표를 나타내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많은 투표를 나타내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또 원전에 대한 반대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이 많이 높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투표함이 다 도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표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네, 8시에 투표를 마감하고 개표 장소인 이곳 삼척 실내체육관으로 투표함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개표는 먼저 도착한 투표함부터 열어 8시 30분쯤 시작됐습니다. 투표관리위원회는 수개표로 개표가 진행되며 오후 11시 30분경이면 개표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미 각종 여론조사에서 원전 반대가 대세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찬반보다는 원전 반대 여론이 어느 정도 압도적인지가 관심사라 할 수 있습니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개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성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김 시장의 성명은 주민투표 결과에 승복해 원전 유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의회도 10월 중 열리는 임시회에서 시의회의 공식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척 원전백지와 범시민연대는 오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과 활동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삼척 시민들의 투표 참여 열기가 높긴 했습니다만 정부가 결과를 쉽게 수용하지는 않을 것 같죠. 이번 주민투표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주민투표의 높은 투표율이 나타나면서 이번 주민투표의 결과에 더 높은 정치적 명분이 부여되게 됐습니다. 이번 주민투표 과정 내내 논란이 됐던 법적 효력에 대한 의문이 주민들의 높은 참여로 해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3년 부안의 방패장 건설 논란 때도 법적 효력이 없는 주민투표가 이루어졌지만 주민들은 높은 참여가 주민들의 명확한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이해되며 결국 방패장 무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삼척시의회 이광우 의원은 이번 투표에 대해 법적 효력은 없지만 이후 주민들의 원전 반대 투쟁에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광우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투표 결과가 우리의 이제 가장 큰 무기죠. 투쟁의 원동력이고 법적 효력은 뭐 없는 거지만은 삼척 시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로 나타낸 의사거든요. 그 의사가 가장 중요하죠. 어떤 법적인 것보다도 삼척 민심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네, 4년 전 삼척시가 원전 유치 신청을 할 때 제출했던 주민 서명부가 조작됐다는 사실이 어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투표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서명부 조작 사실이 드러난 시점이 주민투표 직전이기 때문에 주민투표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삼척 시민들이 서명부 조작 의혹을 이미 사실로 여기고 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에 이번 주민투표 결과와 함께 원전 유치 신청 백지화 주장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 입장은 매우 난처해졌습니다. 원전에 대한 주민의사, 이른바 주민 수용성 평가의 중요한 근거가 주민동의 서명이었지만 이제는 이번에 실시된 주민투표 결과가 주민 수용성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양호 삼척시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원전 추진하는데 근본적인 어떤 그런 잘못된 점이 어제부로 이제 나타난 거고요. 그 정부에서 원전 유치하는 데 대해서 제 첫 번째 조건이 주민 수용성인데 그 주민 수용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정부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서는 우리가 지금 원전 유치나 방패장 또 유치 이런 건 상당히 저는 지금 어렵게 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삼척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된 그 원전 유치는 안 된다는 아마 그런 의미에서 오늘 투표율이 좀 더 높아지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삼척 원전 건설 사업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현재 삼척 원자력 건설 사업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양호 시장 취임 이후 삼척시가 토지 보상을 위한 현지 조사 인력의 부지 출입 허가를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민투표 결과가 원전 유치 반대로 나타나면 삼척시의 이러한 행정 조치에 더 큰 당위성이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한수원으로서는 행정소송 등을 거쳐 강제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삼척시의 강고와 반대 여론을 뚫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정부와 한수원이 이 상황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삼척 주민투표 개표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성지훈이었습니다. 언론인으로, 언론운동가로, 또 사회운동가로 평생을 살았던 성유보 전 동아투위 위원장이 어제 숙환으로 별세했습니다. 향년 72세입니다. 이룰태림, 큰 숲을 이룬다는 뜻의 이름으로 불리길 원했던 성유보 선생.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는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종훈 PD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고 성유보 선생의 민소에 시민사회와 언론계 사람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집니다. 이부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김두관 전 경남지사, 정현주 전 KBS 사장, 김종철 자유언론 실천재단 이사장, 최연국 효암학원 이사장 등이 조문을 왔습니다. 상당히 그 체구는 적고 그런데 정신적으로 아주 강단이 있는 분이었고 그 아주 기운이 강하시고 그리고 아주 온화하신 분이었죠. 그래 평소에도 뭐 말을 높이거나 이런 분은 아닌데 어떤 자유언론 실천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의 그 목표를 정하면 확실하게 그
아주 강하게 추진하는 그런 분이었죠. 김 이사장의 말대로 성유보 선생은 마지막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일본 대사관 앞 기자회견에서의 발언 모습입니다. 지금도 동북아시아에서 빈장과 대립이 격화되면 가장 큰 희생을 치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불행한 과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민족은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일본의 역사 왜곡과 재무장을 단호히 막아야 합니다. 성유보 선생의 마지막 일터는 우리 결의 하나되기 운동본부라는 통일운동 단체였습니다. 이곳에서도 선생은 후배들에게 본보기가 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인상은 나도 저렇게 나이 먹고 싶다. 살아온 인생 역정이 얼굴에서 드러나는 온화함과 참 인생에 참 표상을 하나 만난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을 받은, 그리고 또 하나는 어느 정도 운동도 오래 하시고 나이 드시면 고집도 좀 있으시고 완고함이 좀 있으시고 이러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든 내세워 주려고 하고 실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생각보다는 이제 실무진들, 젊은 사람들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따라주시려고 하고 정말 배울 게 많았던,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라고 느낄 그런 분이셨습니다. 선생의 삶은 대한민국 현대사를 그대로 끌어안고 있습니다. 성유보 선생님은 그 74년 동아일보에 계실 때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했을 때 거기에 주역으로 참여하셨고, 그 이후에 동아일보에서 해직된 다음에 그 재해운동을 앞장서셨고, 또 84년도에 민주언론운동협의회 민언협을 만들었고, 그 민언협이 마을이라는 잡지를 창간했습니다. 86년도에 민통년이 만들어졌을 때 거기 사무처장을 지내셨으니까 88년 한겨레 신문이 창간될 때 한겨레 신문의 초대 편집위원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신문들은 다 국장이었는데, 국장이 부장에게 지시하고 부장이 기자에게 지시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다 같이 협력해서 만든다 하는 뜻에서, 그러니까 편집위원장을 맡으셔서 오늘날의 한겨레 신문의 어떤 그 방향을 잡으셨죠. 그래서 성유보 선생은 1943년 경북 경산에서 태어나 1968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기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972년 박정희 정권이 언론 통폐합과 함께 긴급 조치로 언론을 통제했을 땐 성유보동 동아일보 젊은 기자들이 노조를 결성해 언론 자유를 요구하는 투쟁을 벌였습니다. 1974년 10월 중앙정보부가 서울대 농대생의 데모를 다룬 기사를 빌미로 동아일보 송건우 편집국장 등 간부들을 연행하자 성 선생을 비롯한 동아일보와 동아방송의 기자 프로듀서들은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듬해 3월 이 선언에 가담한 언론인들이 대거 해직됐고, 이들은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동아투위를 결성했습니다. 이후 성 선생은 언론민주화운동을 이끌었습니다. 1984년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초대 사무국장을 맡아 월간 말을 창간했습니다. 1986년엔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사무처장 등을 맡는 등 민주화운동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1988년 한겨레 초대 편집위원장을 지냈고, 98년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내며 방송개혁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장은 후배 언론인들이 성 선생을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로 진실을 추구하는 참 언론인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한겨레 신문 창간 때도 그랬고, 그 진실을 알리는 언론, 그리고 권력을 정당하게 비판하고 감시하는 언론, 그 현역 언론인으로서도 그렇게 하셨고, 또 민원연의 이사장이나 이런 시민운동 단체로도 그 길을 걸으셨고. 성 선생의 장례는 민주통일 이룰테림 참 언론인 고 성유보 선생 민주사회장으로 정해졌고, 발인은 모레로 예정돼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최근 개신교 목사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기 미수, 배임, 성추행 등 혐의도 다양합니다. 이들 중에는 한국 개신교계를 대표하는 대형교회 목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가 어떤 사건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조아라 PD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교회 목사가 최근 사기미수 유죄 판결과 함께 법정 구속됐습니다. 2003년에도
교회 돈을 불륜 사건 합의금과 언론사 보도 무마용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구속됐던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입니다. 단일교회로는 신도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설립자인 조용기 목사를 둘러싼 각종 추문이 교회 내분으로 이어졌고 지난 8월 조용기 목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배임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개신교계의 고질 병폐로 꼽히는 세습도 여전합니다.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는 명성교회 인근에 또 하나의 대형 교회를 지어 아들에게 변칙 세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김홍도 목사의 동생인 임마누엘 교회 김국도 목사 역시 이른바 바지 목사를 앉혔다가 해임한 뒤 아들에게 변칙 세습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성추문도 끊이지 않습니다. 여신도 성추행 의혹으로 담임 목사 자리를 사임했던 전 3.1교회 목사 전병욱 씨는 2년 만인 2012년 홍대 새교회라는 새로운 교회를 설립했지만 이후 그를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병욱 목사 성범죄 기독교 공동대책위가 조직됐고 최근에는 그의 성추행 논란을 다룬 책이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전 목사가 소속된 대한예수구 장로회 합동 측은 전 목사에 대한 면직 청원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6월 50대 목사가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7월에는 장애인 시설에서 예배를 주관하는 60대 목사가 지적장애 여성을 성추행해 구속됐습니다. 8월에는 요한경동교회의 김규동 목사가 여신도 3명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사임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도 잦았습니다. 우선 초대형 교회를 짓는 과정에서 교회 재정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국민이 미개하다고 한 정몽준 전 의원의 아들을 두둔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부회장이었던 조광장 목사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승덕 당시 서울교육감 후보자가 방문한 자리에서 가난한 집 아이들은 불국사로 수학여행 가면 될 일이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결국 부회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정강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세월호 참사는 대통령 혼자 사과할 일이 아니고 노무현 김대중 때 다 진행된 일이라고 말했고 명성교회 김성환 목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예배에서 세월호 침몰은 하나님이 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구민TV 뉴스 조아라입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 서 있으란 말했었잖아.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물끄러미 선채 해가 저물고 그리고 앉아 밤이 깊어도 결국 너는 나타나지 않잖아. 거짓말 거짓말.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 서 있으란 말했었잖아.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물끄러미 선채 해가 저물고 그리고 앉아 밤이 깊어도 결국 너는 나타나지 않잖아. 거짓말 거짓말. 그대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그대 말을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찬바람에 길은 얼어붙고 나도 새하얗게 얼어버렸네.
내겐 잘못이 없다고 했잖아. 나는 좋은 사람이라 했잖아. 상처까지 안아준다 했잖아. 거짓말 거짓말. 다시 나는 홀로 남겨진 거고, 모든 추억들은 버리는 거고, 역시 나는 자격이 없는 거지. 거짓말. 그대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그대 말을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찬바람에 길은 얼어붙고.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의 의혹을 제기했던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한 뒤 일본 언론들은 물론 일본 정부에서도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도 가토 전 지국장의 수사를 주목해 왔다면서 한국 언론 자유 문제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좀 더 상세히 알아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일본 언론들은 어떤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일본 언론들은 여러 주류 언론들이 일제히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무려 내지면을 통해서 이 소식을 전한 요미우리 신문은 박근혜 정권이 산케이 신문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서 권위를 회복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고요. 네, 마이니치 신문은 자신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박 대통령의 강권적인 자세, 대통령의 의향에 충실한 한국 검찰의 체질을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외에도 아사히 신문, 도쿄 신문, 교도통신 등 주요 신문사와 통신사들의 비판이 거센 가운데 NHK는 한일 외교 관계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는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네, 일본 정부에서 나온 문제 제기는 수위가 어땠습니까? 네, 일본 외무성의 이하라 주니치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김원진 주일 한국공사를 불러서 가토 전 지국장의 기소에 대해서 항의했습니다. 이하라 국장은 김 공사에게 언론의 자유와 한일 관계의 관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고, 김 공사는 본국에 정확히 전달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국제사회 상식과 매우 동떨어졌다고 비판하면서 한일 관계 관점에서의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 대변인 역시 국무부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수사를 주시해왔으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해서 만들어진 회사 다음카카오. 예. 이 회사의 법률 대리인이 SNS 게시물을 하나 올렸는데 그게 논란이 됐어요. 네, 다음 카카오 법률 대리인인 구태원 변호사가 카카오톡을 위한 변론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인데요. 네, 말 그대로 국가기관의 정보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비판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특히 자신의 집에 영장 집행이 와도 용기가 없는 중생들이면서 나약한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돌을 던지는 비겁자들이라는 문구가 논란이었습니다. 네, 다음 카카오가 공식적인 사과를 전한 어제 작성된 글이라는 점에서 사과문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는 반응이 다수였습니다. 게다가 어제는 트위터가 정보기관의 감시 활동 내용을 사용자에게 공개하겠다면서 미국 법무부와 연방수사국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네, 그래서인지 다음 카카오 경영진을 향한 비판은 상대적으로 더 커졌습니다. 네, 결국 논란이 불거지면서 문제 게시물은 삭제가 된 거죠? 네, 구 변호사는 오늘 오후 글을 삭제한 뒤 사과문을 올리고 특정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일 이서구 다음 카카오 대표가 정부 압수수색 협조에 수사기밀이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고, 또 이틀 뒤에는 이재용 다음 창업주가 기업을 탓하는 자세는 구태라고 표현하는 등 앞선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분노는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한국산 메신저들도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용자가 많이 감소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카카오톡보다 기타 국산 모바일 메신저들의 타격이 더 컸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카카오톡 감청 논란이 발생하기 전과 후의 모바일 메신저 일평균 이용자 수를 비교한 건데요. 네, 카카오톡의 경우 1.5%의 사용자가 빠져나간 반면에 라인은 44.7%의 감소율을 보였고요. 또 네이트온의 경우에는 31.3%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네, 이와 달리 텔레그램의 일평균 이용자는 52만 명으로 지난주보다 20배 이상 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료를 공개한 전병헌 의원은 단순히 카카오톡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불신이 한국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전체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정감사 도중에 비키니 사진을 봐서 물의를 일으킨 의원이 있죠.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 해명을 하던가요? 네, 오늘 권 의원은 국감 당시 환노위 등 관련 기사를 검색하다가 잘못 눌러져서 공교롭게도 비키니 여성 사진이 떴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진의 출처를 확인해봤더니 스포탈 코리아라는 축구 전문 매체의 사진이었습니다. 네, 과연 환노위 국정감사와 축구 전문 매체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조금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해명이었습니다. 네, 권 의원의 해명이 전해진 뒤 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오늘 오후 누드 심재철, 터치 박희태, 비키니 권성동, 누리꾼들이 붙여준 새누리당 의원들 닉네임이 참으로 민망한 수준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환노위 간사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 역시 권 의원이 환노위 간사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얼마 전에도 20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가 성희롱과 성추행에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지 않았냐고 반문했습니다. 네, 바로 당일에 이 비키니 사진 보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상대당의 동료 의원을 향해서 인권, 인격 이런 말들을 했던 권성동 의원입니다. 예. 자, 이 화산 경마장 유치를 둘러싼 논란이 충남 보령시에서도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충남 보령시가 지방세수 확대 방안으로 화산경마장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를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 간의 찬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선 대천해수욕장 일대 상인들은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화산경마장을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반면에 지역 주민들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들은 시 측이 눈앞에 세금에 눈이 멀어 시민의 삶을 황폐화시키려 한다면서 유치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령시 측은 물론 유치에 적극적입니다. 막권 발맥 중에서 대다수가 광역자치단체에 돌아가기 때문에 세수증대 측면에서는 화산경마장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여겨지는 건데요. 하지만 반대대책위가 내일부터 화산경마장 유치 철회 운동을 확산하겠다고 나선 만큼 유치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대학 기숙사 측에서 학생들 방을 점검한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어떤 대학교입니까? 네, 성균관대학교가 기숙사의 모든 호실을 대상으로 불시에 점검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기숙사 측은 소지품 검사와 청소 상태, 비기숙사생 출입 여부 등을 단속해서 항목에 따른 별점을 매기겠다는 방침입니다. 심지어는 학생이 없는 경우라도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점검하겠다고 공지했는데요. 네, 학생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기숙사에 거주 중인 로스쿨 학생 80여 명은 점검을 강행하면 법적 조치까지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여대 기숙사들을 중심으로 지나친 불시 점검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학교 측에서는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 건지 대다수의 학교가 여전히 불시 점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슬픔도 아픔도 많은 시대. 어느 순간에도 제 안에서 밝은 빛 찾을 수 있어야 사라지지 싶습니다. 가진 것, 얻은 것과 상관없이도 제 스스로 소중히 여길 가치를 마련해 두어야지요. 평안하시기를. 이룰태림. 어제 타계하신 성유보 선생의 필명이 바로 이룰태림입니다. 선생의 부친께서 유언처럼 남긴 말씀에서 큰 숲, 태림을 따왔다고 했습니다.
선생의 부친은 선생이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남영동으로 끌려갔다가 풀려나오자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큰 숲에는 호랑이도, 여우도, 늑대도, 토끼도 산다. 정말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에만 시비를 가리도록 해라. 훗날 자신의 성씨인 이룰 성자에 큰 숲, 태림을 붙여서 필명으로 삼고 이를 아예 본명으로 삼겠다고까지 했을 만큼 부친의 말씀을 깊이 새긴 선생입니다. 그리고 정말 큰일이어서 시비를 가리려고 평생을 몰두한 일이 있었습니다.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 운동이 그것입니다.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몰 이해자들을 마음속의 중세인이라고 규정한 성유보 선생의 글 한 자락을 옮기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오늘날에도 표현의 자유에 관한 한 미숙하다. 더구나 요즘 표현의 자유는 더 성숙해지기는커녕 역주행하고 있어서 크게 우려스럽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